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다. 무대는 비어 있었고 조명은 꺼졌으며 케이블은 죽은 뱀처럼 바닥에 감겨 있었다. 세트는 사라졌고 관객은 침묵했으며 마지막 시그널은 마치 묘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는 공식적으로 종경되었다. 정치와 비겁함이 교차하는 회사 복도에서는 조용한 건배처럼 미소가 오갔다. 코미디언 하나 줄었다. 골칫거리 하나 줄었다. 마이크 하나 줄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 문장은 업계 전체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나를 살아있게 놔뒀어.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각본도 아니었다. 그건 경고였다.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 모래 위에 제국을 세우고 슬로건 위에 진실을 세우고 두려움 위에 권력을 쌓은 한 남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콜베트를 무너뜨리는 것이 단순한 상징적 승리가 아닌 복수라고 믿었다. 수년간의 조롱과 날카로운 풍자, 유머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치른 것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게 있다. 모든 걸 잃은 코미디언, 일자리마저 잃은 코미디언은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 절대적인 자유다. 게임의 판은 그가 카메라 앞에 돌아온 그 순간에 바뀌었다. 스튜디오도 없고 관객도 없고 방송국의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콜버트, 그의 얼굴, 그리고 피로, 경멸, 그리고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쾌감이 섞인 표정만 남았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모든 정치인의 악몽이다. 하지만 잃을 게 없는 코미디언은 더 끔찍하다. 그는 웃으며 모든 걸 부순다. 콜베르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예고도 하지 않았다. 우아한 편집 따위 없이 바로 시작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서 몇 달 동안 분노를 곱씹고 단어를 갈고 정확히 언제 쏠지 계산한 사람의 차분함으로 난 그 사람 싫어해. 그냥 그 말이었다. 말장난도 없고 은유도 없고 회피도 없었다. 오직 그 한마디, 진실이었다. 전쟁이 암시에서 신념의 영역으로 넘어간 순간이었다. 언제나 유머로 부조리를 해부하던 남자가 이제는 연기에 지친 듯 맑은 눈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충성의 대가, 진실을 계약으로 바꾸는 방송사들, 수능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파라마운트, 그를 해고한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트럼프는 조롱으로 반응했다. 콜알 해고를 좋아한다고 포스팅했다. 일부러였을까? 아니면 그냥 무지였을까? 그리고 시청률을 비웃었다. 하지만 자아도취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비판이 아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도 웃는 자의 존재다. 콜베는 해고되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전진했다. 어떤 기사보다도 날카로운 미소로 자신의 몰락을 독백으로 바꾸었다. 해고당한 사실을 확성기 삼아 트럼프에게는 승리 같았던 사건을 콜베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중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말을 해온 그가 모두가 존중하는 척하는 자들에 의해 침묵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용히 시청만 해야 할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말할 때 그의 냉소와 경멸 속에 섞인 진실을 들어야 할까? 그가 수년간 일하며 가치 있는 자산이라 칭찬받았던 회사가 이제 그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 거래에서 교환용 아이템처럼 취급했다. 파라마운트는 그를 단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를 팔아넘겼다. 왜? 그의 말에 따르면 진실을 웃음으로 전달하는 일은 대가가 크고 트럼프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더 이상 단순한 토크쇼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농담이나 희극적인 각본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문제는 이 질문이다. 누가 담론을 통제하는가? 코미디언이 시청률이 아닌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이유로 퇴출될 때 농담은 고발이 된다. 콜베트는 그것을 알았다.
자신의 해고가 그의 재능보다는 트럼프의 불안정성을 더 잘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농담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잘 사용된 웃음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소리칠 필요도 과장할 필요도 없었다. 단 한마디면 충분했다. 대통령에게 지급된 1600만 달러. 동시에 그 대통령은 같은 방송사를 압박하여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과의 합병을 승인하려 했다. 그냥 우연일까? 콜버트는 게임에 이름을 붙였다. 뇌물. 직접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농담 하나가 의회 보고서보다 명확하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이미지, 모든 대사, 모든 문서는 실제다. 콜베트가 하는 일은 뉴스가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숨긴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일이다. 부패의 관료제를 공연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웃음이다. 절벽을 바라보며 춤추는 자의 웃음. 자신을 배신한 회사 앞에서도 무대에 올라 사과하지 않고 눈을 내리지 않고 자극을 멈추지 않는 자의 웃음. 트럼프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 콜베트를 침묵시켰다고 해서 이긴 줄 알았다. 하지만 콜베트가 말한 그들은 나를 살아있게 놔뒀어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다.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할 차례야. 계약도 없이, 검열도 없이, 편집도 없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체제가 반대자를 지우려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다. 진실을 움직이는 건 조명이 아니라 불이 꺼진 후에도 계속 말하는 자의 용기다. 어떤 기업이 이미 억만장자인 남자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말하려 했던 몇 안 되는 코미디언의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숫자 안에 있지 않다. 스티븐 콜베르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다. 자신의 방송사가 직접 그에게 서사권을 넘겼던 그 순간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1600만 달러, 콜베트에게는 꺼진 마이크, 그리고 대통령의 도장이 담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 거래가 협상의 도구로 쓰였다. 어떤 공식 성명서도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어떤 헤드라인도 그것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했다. 콜베트에게 일어난 일은 각본을 거스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소파에 앉아 한 손엔 리모컨, 다른 손엔 휴대폰을 들고 모든 걸 지켜보는 건 쉽다. 채널을 돌리고 무한 스크롤을 하고 또 다른 자극으로 도망치기. 하지만 30에서 65세 이상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TV가 국가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이번 이야기가 불편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확고한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저녁 뉴스는 진실을 말한다고, 코미디언들은 권력을 조롱할 수 있다고, 열심히 일하고 고개 숙이면 결국 잘 될 거라고. 하지만 2025년의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규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피곤하게 깨어난다. 육체만의 피로가 아니다. 모순의 축적에서 오는 피로다. 한 달을 감당하지 못하는 월급, 여가였던 비용을 삼켜버리는 임대료, 폐허가 된 노동시장으로 나간 자녀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만은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의 폐지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웃음조차 위협이 될 때 우리는 절벽 끝에서 웃고 있는 것이다. 콜베르는 무대를 거울로 사용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벽지로 금을 가리려는 국가의 일그러진 반영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방송사, 뇌물에 가까운 합의, 스캔들에 휘말린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극을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다. 웃음으로 포장된 고발이었다. 연기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제정신인 이들의 신경질적 폭소.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터지는 집단적 경고음.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은 세상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았는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너무 빠르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모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뉴스는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떠들지만 당신은 장바구니에서 고기를 빼야 한다. 국내 총생산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당신 회사는 수십 년 일한 동료들을 해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논하지만 콜벳 같은 인물은 광고 계약과 바꿔치기 된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그 진실이 농담의 행간에 숨어 있다. 아이러니 직전의 극적인 멈춤에 혹은 카메라를 향한 코미디언의 시선에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당신도 봤죠, 그렇죠? 웃음은 여전히 저항의 한 형태다. 그리고 마지막 웃음마저 사라졌을 때 남는 건 꺼지는 리모컨 소리뿐이다. 하지만 그 웃음이 돌아온다면, 해고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출된 사람이 계속 말한다면 그게 바로 벌어진 일이다. 콜베트가 돌아왔다. 관객 없이, 계약 없이. 하지만 그 어떤 회사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 명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 중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 그가 트럼프에 대한 지급을 크고 뚱뚱한 뇌물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관객에게 분노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마비시키려는 언어를 되돌려주고 있었다. 뇌물을 합의라 부르는 것, 검열을 편성 조정이라 부르는 것. 그건 기업 포장지를 씌운 거짓말일 뿐이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디테일이 있다. 트럼프가 승인한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의 합병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 와중에 거액의 합의금으로 소송이 종결되고 회사 내 유일하게 트럼프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던 인물은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퇴출된다. 우연이 아니다. 이건 안무다. 모든 춤에는 박자, 리듬, 그리고 누군가의 지휘가 있다. 당신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고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동료를 본 사람, 구조조정이나 시너지라는 단어가 곧 해고의 코드임을 아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은 안다. 이런 결정은 우연한 폭풍이 아니다.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다. 거의 언제나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등 두드림 한 번으로 내쳐진다. 콜버트의 경우 그 등 두드림은 퇴직 통보서, 그리고 자신의 시스템을 조종해온 남자와의 계약서였다.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자. 누가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박물관이 역사를 지우고 신문이 스캔들을 완화하고 미디어가 진실을 광고로 바꾼다면 역사의 기록자는 코미디언이 된다. 풍자를 통해 정치의 이면을 낙서하고 아이러니로 한 국가의 지도를 그려내는 자. 우리는 웃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한 사이 무대 뒤는 이미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콜베르는 단지 농담만 한 게 아니다. 손가락질했다. 배신이라 말했다. 자신의 고용주를 비웃었다. 거래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했다. 입장을 밝혔다. 2025년의 세계에서는 그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그건 위험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해고당하고 싶지 않다. 침묵당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이 순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단순한 헤드라인 소비가 아니다. 역사의 이면을 조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그렇기에 표면 너머를 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글로벌 판도를 움직이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이북이 준비되어 있다. 그들의 성장 배경, 젊은 시절의 집착, 숨겨진 전략, 그리고 가장 은밀한 모순들을 이해하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도구다. 콜베트의 침묵도 결국 그 얼음산의 꼭대기일 뿐이다. 이북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기록에 있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거기 있었다.
그리고 스티븐 콜버트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제프리 앱스타인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을 때 하나의 선이 넘겨졌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코미디도 단순한 의견도 아니었다. 경고였다. 선택이었다.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한번 말해버린 이름은 더 이상 침묵 속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떤 고함도 드라마틱한 음악도 없었다. 단지 그 마른 반복만 있었다. 그는 기록에 있다. 그는 기록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무게. 한 대통령의 이름, 권력, 학대, 영향력 거래로 얽힌 남자와 연결된 그 이름. 그 이름은 과거와 단절하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코미디언의 입에서 현재를 다시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콜버는 왜 그것을 말했을까?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 당신은 눈치챘는가? 최근 몇 년간 모든 것이 거품처럼 흩어졌다는 걸. 헤드라인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고발은 클릭 한 번에 묻히고 조사는 약속만 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교한 연설 속에 증발해버린다. 하지만 진실은, 그 불편하고도 끈질긴 진실은 집단의식의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콜버트는 그 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회피했던 이름을 입에 올림으로써 그는 어둠 속 방에 불을 붙였다. 그 방은 이 나라가 망각 속에 숨겨두었던 공간이었다. 잘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이름들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뉴스에서 사라졌는가? 앱스타인의 기록을 접할 때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왜 유명한 이름들은 언제나 그 끝까지 가지 않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았는가? 진흙탕이 마법처럼 궁전 앞에서 멈춘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공학이다. 설계다. 콜버트는 박수를 기대하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남은 공적 경력을 걸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마 그것이 핵심일 것이다. 이미 그는 무대도 계약도 스튜디오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어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다. 직설적으로, 꾸밈없이. 언론이 광고주와 주주를 의식해 말을 돌리는 동안 콜버트는 대중에게 명확한 불편함을 던졌다. 그 누구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진실. 그리고 트럼프의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 공격이었다. 분노에 찬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주의를 돌리고 고발자를 희화화하며 전령을 적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트럼프의 분노는 단지 고발 때문이 아니었다. 그 방식 때문이었다. 그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다. 조롱이다. 웃음이다. 자신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 그 신화의 균열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대중 앞에서 트럼프가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은 그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그런 남자에게 누군가가 웃으며 그를 폭로한다는 것은 단지 그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간으로 만든다. 취약하고 모순적인 존재로 권위주의적 리더들은 인간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은 대중이 완벽한 수트와 훈련된 슬로건, 위대한 약속들 뒤에 단지 한 사람, 그리고 종종 공포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한다. 통제를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 잊힐까봐 두려운 사람, 자신의 제국이 사실상 풍선성처럼 부풀려진 것이라는 걸 들킬까 두려운 사람. 콜베르는 단 한마디로 그 환상을 부셨다.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그리고 트럼프가 앱스타인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존재 자체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 체제가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에 상징적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답하지 않은 질문들을 다시 열어젖힌다. 우리가 보지 않은 척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유머의 역할이라면 그건 우리의 세계 상태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웃을 때 고통을 무디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둠을 밝혀내는가? 우리가 이런 영상을 공유할 때 단순히 해소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직 주목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를 보내는가? 그 답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무엇을 지켜보며 무엇을 침묵하지 않는가에, 콜베는 프로그램도 무대도 계약도 잃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도덕적 권위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든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멈추지 말라.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공감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처럼 무언가 감춰져 있다고 느끼는 이들과 공유하라. 왜냐하면 생각하고 웃고 질문하는 우리가 함께할 때만이 진실이 설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웃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잠시 상상해보라.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여자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카메라 사이를 소리 없이 급하지 않게 머무를 의도 없이 지나가는 공적 인물. 이 여자가 단순히 대통령의 아내가 아니라면 그녀는 무너지는 나라 전체의 거울이 된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 국가에 멜라니아 트럼프는 한마디 말 없이 공허함의 화신이 되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스티븐 콜버트는 그녀를 다음 타겟, 아니 다음 거울로 선택했다. 그녀는 웃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웃을 때조차 그 웃음이 공모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듯하다. 그녀는 타이밍을 어긋나게 악수하고 입맞춤을 정밀하게 피한다.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 선택이다. 항상 감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부재를 연기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래, 난 여기 있어. 하지만 내 의지로 온 건 아니야. 그리고 그게 그녀 옆에 있는 남자를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콜베트는 그 지점에 주목했다. 고발도 아니고 헤드라인도 아니었다. 훨씬 날카로운 것, 보는 자의 시선도였다. 겉포장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고 멜라니아의 지속적인 정치적 부재가 단순한 미적 선택도, 옛 모델의 기행도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시선.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고함치는 침묵, 울부짖는 부재. 말없이 그녀는 얼굴의 주름과 어깨의 긴장으로 연설들이 숨기는 모든 걸 짊어진다. 그리고 콜버트는 묻는다. 웃음과 펀치가 섞인 목소리로 멜라니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일정에 관한 질문이 아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상징적 존재감에 대한 질문이다. 자신의 나라조차 거울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퍼스트레이디란 어떤 의미인가? 그녀는 국가의 중대한 행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 결정적 순간에 있지 않는다. 인터뷰도 공개 지지도 없다. 지지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는다. 공적 인물이 보이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왕들과 황제들은 자신 곁에 장식적 존재를 뒀다.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멜라니아는 이 논리를 부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화시킨다. 부재를 마케팅으로 바꾸고 정치적 존재감을 고수익 프로젝트에서의 선별적 존재감으로 대체한다.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암호화폐를 만든다.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판매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면서도 왜 공공장소에서 남편을 회피하는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걸 당신은 무관심이라 부를 것인가? 전략이라 부를 것인가? 그리고 전략이라면 그 전략의 주체는 그녀인가 아니면 그인가? 한 나라가 붕괴하는 와중에 그 퍼스트레이디가 자신의 얼굴로 된 밈코인을 출시해 수백만 달러를 조용히 챙긴다는 것, 그건 잔인하다. 그 안엔 책임도 공감도 없다. 오직 이익과 거리감뿐이다. 부정의 제도화, 국민들이 인플레이션과 극단적 분열, 그리고 공공윤리의 붕괴 속에서 버텨내는 동안 멜라니아는 자신의 이미지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다. 냉정함의 아바타, 영혼 없는 아이콘. 콜버트는 날카로운 단검처럼 섬세한 풍자로 말한다. 문제는 그녀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이다. 그녀의 이미지, 브랜드, 그리고 부재가 무지에 기반한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재포장되었다는 것.
멜라니아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희귀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걸 소유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건 단절의 상징이다. 현대 정치에서 심지어 무관심조차 시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거. 그녀는 이제 은유가 되었다. 무관심을 권력으로 만든 여성. 그리고 이 새로운 리더십 모델 속에서 모든 것이 겉모습이라면 가장 강력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들이다. 거절된 키스, 치워진 손, 외면하는 시선.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메시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날 기대하지 마. 나는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야. 이익이 생긴다면 조용히 가져갈 거야.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이 통할까?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미화할까? 왜 많은 이들이 멜라니아를 단지 조용하고 우아한 시스템에 갇힌 피해자로 믿는 걸까? 어쩌면 침묵 속에 미덕을 투사하는 게 그 침묵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직면하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멜라니아가 정확히 원하는 곳에 있고 정확히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인정해야 한다. 공감이 무너진 이 세계에서 엘리트 중 일부는 분명히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 공공윤리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특등석에서 관람하며 중립조차 광고로 바꾸고 있다는 것. 콜버트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멜라니아의 이미지를 자신의 남편과 맺은 학대적 관계에 놓인 국가의 은유로 삼았을 때 그는 단지 말장난을 한 게 아니었다. 읽는 법을 제공한 것이었다. 콜베트의 미국은 남편의 손길을 피하려 하는 여자다. 마지막 순간에 팔을 비틀고 카메라 때문에 웃지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여자다. 그리고 멜라니아처럼 국가 전체가 수치심과 무기력 사이에서 마비되어 있다. 콜베는 이것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보여주기만 했다. 가상의 인터뷰를 연출했다. 멜라니아가 캠프 데이비드를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하는 캠핑장이라 말하고 자신의 역할을 희화화하며 자기 무관심을 스스로 조롱하는 듯한 대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발이 있었다. 단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닌 그녀를 여기에 두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세상 전체를 향한 고발. 당신은 그런 적이 있는가? 한때 소중했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가 그곳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적. 겉모습은 그대로다. 간판도 있고 인도도 예전 그대로다. 하지만 내부는 다시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방향이 바뀌어 있다. 본질적인 무언가가 조용히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저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라졌다. 이제 그 장소가 집이나 학교나 추억의 가게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역사라면 어떨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특별한 발표도 없이, 기자회견도 없이, 공론장도 없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도널드 트럼프의 2번의 탄핵을 미국 대통령 전시관에서 삭제했다. 그렇다. 삭제했다. 축소한 것도 아니고 맥락을 추가한 것도 아니다. 완전히 제거했다. 이제 대통령 역사를 따라 전시관을 거닐어도 트럼프 임기의 유일무이한 2번의 탄핵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심지어 리처드 닉슨조차 상원의 공식 재판까지 가진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있었다.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의 서명이 담긴 편지나 조지 워싱턴의 모자처럼 국가의 기억을 보존해야 할 박물관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행동했다. 질문은 간단하다. 왜? 아마 대답도 너무나 간단할지 모른다. 망각은 편안하다. 기억은 불편하다. 진실은 더럽힌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페이지를 다시 쓰는 것이다. 하지만 판단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 눈을 감고 당신이 박물관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라. 경건함, 느릿한 걸음, 삶을 넘어서는 무게감, 영속성의 기운, 시간을 초월한 정의감. 이제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몰래 진짜라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 줄을 지우고 표지판을 바꾸고 전시물을 치워버린다. 이것이 바로 이 행위를 잔인하게 만드는 핵심이다. 책을 태우지 않아도, 동상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기억할 것만 골라내고 불편한 건 있는 것. 스티븐 콜베어는 자신만의 시그니처가 된 풍자로 이 결정을 강력한 내러티브의 펀치로 바꾸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역사를 다시 쓸 거라면 차라리 제대로 즐기자. 자카리 테일러가 매일 다람쥐 고기를 먹었다고 하자 밀러드 필모어가 팬케이크 위에 실수로 앉았다가 와플을 발명했다고 하자 웃음 속에 담긴 폭약이었다. 콜베어는 박물관이 황당한 것들을 지어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우리 모두가 황당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두 번이나 중대한 범죄로 재판받은 대통령이 공식 전시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소개되고 있다면 이건 비상사태 아닌가? 하지만 다음 정보를 보자 웃기지 않지만 흥미로운 사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예산 대부분은 연방정부의 공공자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관의 수장은 정치적 압력을 자주 받는다. 내용을 재고해달라는 요청들. 공식적으로는 절대 언급되지 않는다. 이메일, 전화, 복대서의 대화, 알지 않는가, 제안이라는 이름의 명령들. 이 말은 곧 박물관, 언론, 소셜미디어, 심지어 코미디언들조차 같은 그림자 아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권력이 침묵을 요구할 때 여전히 말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겐 무엇이 남는가? 콜베르는 그저 말한 것이 아니다. 지우려는 자들 앞에서 웃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켰다. 역사가 정치적 무기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라 마케팅이 된다. 이제 생각해보자. 스미소니언 같은 기관이 정부나 특정 세력의 편의를 위해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일상 속 서사를 통제하는 미디어는 어떻겠는가? 우리가 접하는 뉴스, 영상, 정보는 누가 필터링하고 있는가? 내일 무엇이 기억될지는 누가 정하는가? 콜베르는 한 줄의 농담으로 그 불편한 진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는 대통령 역사 재편의 흐름 뒤에 숨겨진 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통령 무도 회장을 언급하며 단순한 스타일 전환이 아닌 명백한 패턴을 지적했다. 과거는 지워지고 미래는 대리석과 황금으로 포장되고 있다. 기억나는가? 로즈 가든. 위엄, 외교, 자연과 권력의 균형을 상징하던 장소. 그곳은 시멘트로 덮였다. 새로운 미학을 위해 전통은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콜베르는 가차없이 말했다. 장미는 붉고 콘크리트는 하얗다. 이곳은 강제로 다시 쓴 초안이 되었다. 우리는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가 움츠러든다. 30대, 40대, 50대가 넘은 이들에게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익숙한 반복이다. 우리는 약속이 유산을 지우는 걸 보았다. 정권이 풍경을 바꾸며 기억을 지우는 걸 보았다. 교과서가 다시 쓰이고 거리 이름이 바뀌고 기업이 재앙을 전략적 조정이라 부르는 걸 보았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이 기억의 줄기를 끊는다면 무언가가 부서진다.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내면의 감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일이 정말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그때 느꼈던 분노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전 국민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지켜보던 날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촐베는 그 의심을 거울처럼 들어올렸고 우리가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진실이 방송 시간에 맞춰 편집되어야 하는 시대에 유머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유의 언어일지 모른다. 그래서 유머는 불편하다. 그래서 코미디언들은 사라진다. 불쾌해서가 아니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유령을 위해 춤추는 걸 본 적 있는가? 비유가 아니다. 현실과 단절된 연설이나 빈 약속의 은유도 아니다. 진짜 건축물, 진짜 황금빛 무도회장. 승인되고 자금이 배정되고 화려하게 발표된 프로젝트. 2억 달러, 황금 샹들리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바로크 양식의 몰딩, 그리고 침묵을 배경음악처럼 깔아놓은 공간. 이 무도회장은 절대 열리지 않을 파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미소를 위해, 오직 허영심만이 볼 수 있는 관중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백악관의 새로운 건축물이다.
그 시작은 로즈 가든을 시멘트로 덮으면서 시작되었다. 외교의 평온함을 상징하던 공간, 병사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법안에 서명하며 국가의 상처에 숨 쉴 틈을 주던 공간. 이제는 콘크리트, 그리고 내일은 대리석. 트럼프는 약속했다. 무도회장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 하지만 묻자, 이걸 누가 원했는가? 그에 따르면 국민이 150년 동안 무도회장을 원해왔다. 그의 말이다. 여기서부터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개인의 욕망을 집단의 기억으로 바꾸는 순간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가 거울을 가리키며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춤은 시작됐고 유령들은 일어섰다. 그 계획엔 논리도 긴급성도 대중의 요청도 없다. 건축학적 필요조차 없다. 오직 하나 있다. 금박칠된 망상. 현실은 불편한 배경이고 겉모습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잊혀질까 두려운 마음, 뉴스 한 사이클을 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자신이 남긴 것이 밈과 헤드라인 뿐일까 두려운 마음. 아마 그래서 2억 달러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야만 망상이 진짜처럼 보일 테니까.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지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사이의 괴리가 지금 온 나라의 신뢰를 좀먹고 있다. 가정을 잃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백악관을 카지노처럼 칠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일자리 창출이 임한 명예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춤과 축제를 이야기하는 그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교실에 비가 새는 공립학교들이 지붕 하나 부탁하는 지금 새로운 궁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스티븐 콜버르는 설교하지 않았다. 보여줬다. 웃었다. 트럼프가 춤추는 장면, 딱딱하고 서툰 몸짓, 마치 몸이 땅에게 사과하는 듯한 동작. 그 하나면 충분했다. 가면은 벗겨졌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반복된 제스처. 그리고 남는 질문, 이 남자는 누구를 위해 춤추는가?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들인가? 그가 잊으려 했던 이들, 실업자들인가? 그가 보지 않으려 했던 이들, 과거의 영광을 금빛에 담아 믿고 싶어 하는 보수주의자들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스캔들, 고소, 맥락 없는 말들로 점철된 인생을 넘어 뭔가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절박한 본인 자신인가? 무도회장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다. 최대치의 연출이다. 지붕 없는 돔, 자기애가 과거와 춤추는 공간, 위대함을 가장한 절망. 콜베르는 그걸 조롱 이상의 것으로 보여주었다. 집단적 아픔의 통역, 역사가 세트로 바뀌는 고통, 권력이 영혼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고통. 당신이 과장이라 생각한다면 무엇이 제거되었는지 보라. 정원만이 아니다. 책, 자문단, 데이터, 심지어 노동통계국의 수장까지 해임되었다. 왜냐고? 숫자가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멈추고 있다고. 실업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경제가 그의 주장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는 숫자를 자르고 전달자를 지우고 국민에게 말했다. 나를 믿으라. 숫자는 거짓말한다. 무도회장이 진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믿는 것이 집안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진실에 지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안 돼? 왜 안 믿어? 왜 안 춤춰?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르다. 그리고 무도회가 끝난 후엔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꺼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누가 청소하는가?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누가 국민에게 설명하는가? 병원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던 시절 대통령은 왜 자신의 동상을 짓고 있었는가? 콜베르는 이 질문을 풍자로 만들었다. 무도회장을 보여주고 유리창과 약속을 보여주고 그의 말도 보여주었다. 150년간 나만큼 춤춘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어진 실제 화면, 비틀거리는 트럼프, 굳은 팔 없는 미소, 짝도 없고 리듬도 없고 의미도 없는 춤, 보이지 않는 관객을 위한 리허설된 군무.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음악이 있는 척 해야 하는가? 핵심은 단지 한 명의 진행자가 대중 앞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훨씬 더 내밀하고 위험한 무엇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힘, 어떤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더는 아무런 반박 없이 들을 수 없는 말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 대본은 고립된 사실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지도였다. 가면이 벗겨지는 지점까지 당겨진 실 한 가닥, 그리고 그 여정에서 드러났다. 국제조약에 서명하고 수십 년 된 기업의 방향을 바꾸고 고발을 침묵시키고 세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이름들. 그 이름들엔 모두 이야기들이 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고 권력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굳어진 신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다시 짜고 있는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생애를 깊이 있게 다룬 전례 없는 이북을 제작했다. 결정만 따라가서는 부족하다. 그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 이 인물들을 형성한 환경, 그들이 묻어둔 실패, 그들의 나침반이 되어버린 집착,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그들의 비공식적 약속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사진을 뒤집어 보는 일이다. 항상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것을 발견하는 일, 겉면을 넘어 진짜 선택이 태어나는 심층부에 다가가는 길이다. 만약 지금이 세상을 더 정직하고 더 비판적이며 더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느낀다면 이 이북은 고정된 댓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춤을 주었다면,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혹은 혼란 속에서도 한번 웃게 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통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로, 살아있는 기억으로, 조용한 저항의 방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헤드라인 뒤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 그 세상은 더 섬세하게 읽혀야만 한다는 걸 아는 사람,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가 사라지게 만들려는 바로 그 종류의 집중력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진짜 이야기는 바쁜 눈이 지나쳐버린 그 틈에서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